안녕하세요. 인사이너의 강태진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은 뭐 컨테이너에 담겨가지고 주로 이제 더커 같은 컨테이너에 담겨서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발견됐을 때 데브옵스 레벨에서 지금 클라우드에서 혹은 뭐 나의 언프렘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안에 그 방금 뭐 리포트된 그런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걸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컨테이너는 그냥 뭐 블랙박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 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이건 기억에 생생해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21년 말에 이제 log4j라고 하는 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 시스템들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바 앱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일간지에들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는 로깅 프레임워크였었는데 뭐 마인크래프트니 뭐 AWS도 쓰고 뭐 아이클라우드에서도 쓰고 이랬었던 거였는데 실제 이걸 발견한 거는 이제 알리바바 엔지니어들이 2021년 11월 달에 보다가 보니까 이제 log4j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커가 익스플로잇을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한 거예요. 이 log4j를 만드는 이제 커뮤니티에다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 패치가 나옵니다. 패치가 나온 다음에 패치가 업로드된 지 사흘 후에 이게 정식으로 이제 CVE로 등록이 돼서 발표가 된 거죠.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진 거죠.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빨리 지금 패치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패치를 다운로드해서 적용을 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뉴스에는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이제 국가적인 뭐 보안을 책임지는 에이전시인 시사의 디렉터 제안 이스털리라고 하는 분이 뭐 자기가 봤던 그동안 이제 자기가 이 분야에서 일했던 경우에서는 가장 심각한 뭐 이 보안 취약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공개가 되자마자 9분 후에 첫 번째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만 83만 번의 그런 이 해킹이 리코드가 됐대요. 이걸 이용한, 물론 뭐 기록이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적한 거에 의하면은 이 중에서는 많은 이 해킹 시도가 뭐 중국, 터키, 이란, 북한 같이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해킹 조직들이 이 log4j 취약점을 이용해서 malware나 랜섬웨어들을 갖다가 제작을 해가지고 해킹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 게 발표가 된 건 12월 9일인데 일주일 있다가 벨기에 국방부 서버가 털립니다. 이게 log4j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이 그 다음 뭐 몇 달 있다가 또 스프링포쉘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커먼한, 파퓰러한 그런 자바 컴포넌트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이 log4j하고 스프링포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둘 다 사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입니다. 오픈 소스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되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었고요.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이제 뭐 파퓰러한 그런 소프트웨어 부품이었던 거고, 이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잇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킹을 하면 된다는 이제 가이드가 이미 이 어베일러블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커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해커들도 쉽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데이터를 탈취한다든지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 패치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패치도 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패치가 적용이 안 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뭐 패치가 안 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해킹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 log4j나 스프링포셜뿐만 아니라 이 third party 코드, 그러니까 제3자가 만든 코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제3자 코드는 요즘 뭐 기업들이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전부 독자적으로 내부에서 개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테스트도 잘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부품으로 해가지고 그걸 잘 조립하고 그 위에다 자기들만의 고유 IP를 얹어가지고 완성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리고 이제 이 제3자 코드, 외부에서 개발된 코드들은 대부분의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오픈소스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사용되는 이유는 물론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대부분 무료니까 뭐 비용도 안 들어가고 테스트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사용이 많다 보니까 또 이걸로 생기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뭐 트렌드를 보면은 요즘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97%,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작더라도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없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거의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뭐 코드 수를 뭐 줄수로 센다고 했을 때 평균 78%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에는 그게 한 36%였었는데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서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평균 그게 한 78%가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다. iOS는 애플의 뭐 전용 IP인 것 같지만 iOS의 60% 정도가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의 크롬 전부 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만들어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리고 IoT 쪽을 보면은 IoT 소프트웨어의 거의 100%는 그냥 오픈소스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오픈소스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보안 관련된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 오픈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타겟이 됩니다. 우선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뭔가 취약점을 찾으려고 하려면 우선 어디서 그 소스 코드를 얻어야지 되는지부터 막히게 되는 거고, 뭐 코드를 가져다가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부터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완전히 다 공개가 돼 있고 누구나 다 가져다가 볼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잘 들여다보면은 누군가 미처 못 봤던 그런 이제 뭐 개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약점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성공적으로 그런 구멍을 찾으면은 이게 파퓰러한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었다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소프트웨어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해킹을 해놓으면은 이게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쓰는 그런 이제 시스템, 폰,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해킹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입맛이 당기는 그런 타겟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오픈 소스 이제 해킹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얘기는 안 할 텐데, 사실 오픈 소스 쓰다 보면은 라이센스 관련된 또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오픈 소스는 뭐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도 있고 개발된 결과물을 복제를 해서
내가 재배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일부만 발췌해 가지고 또 그걸 거기다 뭐 다른 걸 붙여서 그걸 팔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자기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제약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오픈 소스에도 이게 사용 그 라이선스 이건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GPL이라고 하는 라이선스에 의해서 이 배포가 되는데요. 근데 이 GPL 라이선스 같은 거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그 규정이 좀 까다로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마음대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가져다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상관없고 만든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고 팔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고 하는데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만든 그 2차 저작물이 1%라도 그 GPL에 의해서 배포가 됐던 오픈소스를 사용했으면은 그 사실을 꼭 공지를 해야지 돼요. 나는 뭘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는 거를 반드시 보기 쉬운 자리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쓸 때 꼭 알게끔 인지를 하게끔 공지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오리지널 오픈소스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1%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도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개를 또 해야지 됩니다. 99%는 내가 만들어가서 집어넣은 건데 그것도 다 똑같이 공개를 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이에요. GPL 라이선스를 제일 처음에 설계한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톨만은 그 추종자들은 이 초기 이 오픈소스 무브먼트를 했던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철학이 소프트웨어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 기관에 소속되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인류 전체의 그런 공동 소유해야지 되고 공동 저작물이고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같이 만들고 사용하고 갖고 가는 그런 게 돼야지 된다.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든 거예요. 이걸 쓰면은 이제 점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해서 그걸 사용하는 모든 걸 다 GPL로 감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안 써. 뭐 이런 데들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나만의 고유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GPL 코드를 썼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공개를 하고 남들한테 나의 수고를 그대로 가져다 쓰게 할 수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안 사용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다른 형태의 오픈 소스 라이센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치니 뭐 MIT 라이센스니 버클리 라이센스니 수백 종의 그런 조금씩 다른 어떤 거는 무료로 쓰고 그러는 건 좋은데 2차 저작물은 처음에 오리지널 저작물을 사용했던 얘기만 하면 되지 그거를 공개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라이센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잘 모르고 쓰다가 보면은 이런 공개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다 보면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딱 10년 전에 유럽에서 이제 셋탑 박스를 만들어서 팔면서 리눅스를 많이 가져다 썼나 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했던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오픈 소스 라이센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신경을 전혀 안 쓴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았는데 시장에다 내놨는데 보니까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리눅스를 가져다 쓴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제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벌금도 내고 제품 리콜도 하고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모든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이제 그날 코드를 체킹을 하면은 그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빌드가 되기 전에 먼저 이 오픈 소스 스캐너가 돌아갑니다. 삼성은 이제 블랙덕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이제 선두주자 선구자였었던 블랙덕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체크한 이 개발자의 코드에 오픈 소스가 있는지 그 오픈 소스 중에서 특히 GPL로
배포된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만약에 GPL로 그 배포된 코드를 이 개발자가 썼으면 그걸 리젝트를 해요. 체킹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폴리시가 뭐냐면 GPL 코드는 쓰지 마. 네가 직접 개발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는 뭐 다른 오픈 소스를 찾아다. 그렇지만 GPL이 아닌 훨씬 이제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재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라이센스 있는 걸 찾았어.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받아주지 않아.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LG도 그렇고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들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관련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 보안 얘기를 이제 좀 더 할 텐데 우리가 보통 뭐 사용하는 이게 모바일 앱이 됐건 아니면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평균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이미 보고가 된 그런 취약점이 64개가 들어가 있대요. 물론 이게 다 뭐 심각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IoT 기기 경우는 아까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알려진 취약점이 보통 평균적으로 677개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은 그 보통 이런 취약점이 그 취약점 DB에 등록이 될 때 네 가지 이 중요도를 갖다가 나눠서 등록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건 크리티컬, 그다음에 하이, 그다음에 미디움, 로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디움이나 로우 같은 거는 누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뭐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없대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임팩트가 굉장히 뭐 제약적이라 사실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 뭐 이런 게 로우라고 한다면 크리티컬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뭐 아주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건데 하이부터 하여튼 크리티컬이 이 절반 정도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자꾸 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log4j는 최근 거에 썼었고 요거는 제가 이제 17년까지 뭐 이렇게 자료하는데 예를 몇 개 들어본 건데 큰 사고들만 이 중에서 이제 17년에 있었던 자카르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아파치 스트러츠라고 하는 이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이 오픈소스 컴포넌트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퀴팩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신용평가 회사, 우리나라의 뭐 한신평가 같은 회사의 서버가 털립니다. 그래가지고 1억 4,600만 명, 미국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뭐 거의 모든 성인의 데이터가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역사상 5번째로 큰 데이터 탈취 사고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거의 5조가 날라갔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CEO, CIO, CSO가 다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도 막 열리고 그러는데 의회 청문회 하면서 이제 뭐 상원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랬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이 사고가 이 아파치 스트러스라고 하는 문제가 발견이 된 거는 2017년 2월이었었어요. 2월에 어떤 시큐리티 리서치 컴퍼니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응을 해야지 된다. 바로 다음 날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패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퀴팩스 서버가 해킹이 된 건 그로부터 2달이 있다가였어요. 2달 동안 이퀴팩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해커는 어쩌면 처음에 그 리포트를 보고 해킹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네? 한번 해볼까 하고 이 서버 저 서버 막 해보다가 이퀴팩스 서버가 뚫린 거겠죠. 그래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데이터를 다 빼갑니다. 그거를 7월 달에 이퀴팩스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을 내부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전전긍긍해요. 이걸 어떡하지? 그다음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8월 말에 자백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다 털렸다. 그리고는 이제 뭐 시가총액 떨어지고 뭐 두들겨 맞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2월 달에 처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지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제 오픈 소스가 그 개발되고 배포되고 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게 뭐 iOS나 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스 같은 거는 이거를 개발하는 주체가 딱 있잖아요. 개발하고 이제 배포하고 하는 그거를 서포트하고 하는 이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패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푸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면은 폰에 뭐 그 노티스가 뜨죠. 지금 이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가 있고 iOS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어떤 건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동작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설치해야지만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치 누르면은 조금 있다 다시 폰 꺼졌다 다시 켜지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데, 오픈 소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가지고 이런 걸 챙겨주는 데가 없어요.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개발한 그 개발사가, 그걸 사용하는 엔드 유저가 알아서 지금 문제가 있으면 빨리 패치를 다운로드해서 뭐 어플라이를 하고 이런 걸 해야지 됩니다.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내가 뭐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쓰고 이러는 경우에는 내가 뭘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맘먹고 찾아도 아까 에quifax 같이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두 달 동안 뒤졌는데. IBM이 EDS가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개발해 놓고 나갔는데, 도큐멘테이션 1000페이지짜리 뭐 이런 걸 하고 나갔는데, 그걸 앞만 들춰봐도 뭐 검색을 해봐도 아파치 스트러스 버전 뭐 3.45 이런 걸 썼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오픈 소스가 또 뭐 A라는 오픈 소스가 있으면 A가 또 B를 쓰고 B는 C를 쓰고 C는 D를 쓰고 이래가지고 뭐 한 열 몇 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큐멘테이션에서 그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그런 컴포넌트가 저 밑에 계속 이제 중첩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거였으면은 아무리 도큐멘테이션을 봐도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린 거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이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이라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할 때 굉장히 큰 고생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 말기에 아마 그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솔라윈즈라고 하는 또 큰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서버가 다 털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사실 해킹을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 흔적까지 다 잘 지우고 나간 경우가 많았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던 시스템이 몇 개가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게 아마 다른 서버도 다 털렸을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취임하면서는 이제 연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버는 털렸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냥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정명령 14028, 21년 5월 11일에 내는 행정명령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쫓아오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 우리가 약을 사거나 과자를 사더라도 뒤를 보면은 성분표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고 이 약은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분에 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무슨 성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자 뒷면을 보고 이 과자에 이 발암물질이 있네? 그럼 안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log4j라는 문제가 있어 그랬는데 내 소프트웨어,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log4j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 SBOM을, 이 성분표를 갖다가 꼭 포함을 시키게.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이 하는 건 못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정명령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걸 반드시 자동화해라. 도구를 써가지고, 자동화된 도구를 써가지고 이게 뭐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하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법제화합니다.
에퀴팩스가 벨기에 국방부가 이 보고를 받고도 몰랐던 게 이걸 찾느라고 찾았는데 이제 찾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실제 뭐 그 사이버 시큐리티 executive order 그 행정명령의 그 내용이고요. 제가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그런데 이런 거를 해주는 도구가, 그럼 자동화된 도구를 쓰라고 하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SCA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SCA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그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SCA는 크게 두 가지로 그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여태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SCA 툴은 소스 코드를 보고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뭐 오픈 소스는 어차피 소스 코드가 다 그 제공이 되니까 그걸 보고 찾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받았는데 소스를 안 주는 경우들이 있고, 소스를 뭐 주면은 훨씬 더 뭐 비싼 돈을 내야지 되거나, 소스를 원하면 우리 회사를 인수해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소스를 줬더라도 이 소스 코드가 과연 정말 이 쫓아온 소프트웨어하고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몇 버전 오래된 걸 그냥 던져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최종 결과물, 실행 파일을 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주는 바이너리 기반 SC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 기반 이 SCA를 하는 회사들은 이게 이제 그동안 SCA 하는 회사들이니까 여러 개가 있고요. 시놉시스가 블랙덕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 요즘은 뭐 스닉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또 많이 크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코드 기반 SCA는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시놉시스가 이거는 이제 뭐 선두주자고 제일 먼저 했고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라마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재작년부터 뭐 코드 센츄리라고 하는 바이너리 그 툴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너리 제가 이제 창업자로 있는 클라리드인데, 저희는 사실 7년 전에 회사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팔리기 시작한 건 한 3, 4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근데 SCA가 나중에 나왔지만 요즘 사실 좀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SBOM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한테 이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연방정부 입장에서도. 근데 대놓고 이거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인데요. 이건 우리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뭘로 만들어진지 우리는 안 말해줄 거야. 보안은 우리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걷어내고 오라클을 걷어낼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3자 툴을 가지고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주는 이런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출했더라도 그게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레가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을 때, 아까 로그4j 사고가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CEO들이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보안 그 사고가 있어? CIO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했을 때 그 순간에 자신 있게 우린 문제가 없다고 답해 줄 수 있는 CIO가 몇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바이너리 툴이 있으면은 도큐멘테이션이 없더라도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됐고 남이 개발했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있어요. 소스 코드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버전도 그 정확한 버전이 있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그 지금 현재 프로덕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바이너리 스캐너들이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는지 아마 그 도표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장점은 소스 코드가 없이 실행 파일만 보고도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컴파일된 바이너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이 스크립 언어로 된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그 다 스캔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장점이 있고, 온프렘으로도 사용하고 뭐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그 SaaS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고객은 굉장히 유명한 고객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시스코가 벌써 4년째 쓰고 있고요. 독일의 지멘스가 2년째 쓰고 있고, 한국에서는 국방부, K뱅크, 대만의 이제 세계 5위 PC 벤더인 에이서스가 3년째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CCTV 매니팩처인 하이크비전이 사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AI 회사인 아이플라이텍이 또 2년째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할당된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끝나고 저 밖에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